최충수는 신앙에게 자신의 딸을 태자비로 드리라는 무리한 주청을 하고 이에 최충원은 분노하며 아우를 꾸짖지만 결국 형제는 갈라서고 최충수는 죽임을 당한다. 한편 노비들의 반란이 일어나고 크고 작은 난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최충원은 정도를 지향하는 자신의 방향성에 회의를 품게 되고 이제는 지난날과 달라진 모습을 보인다. 은혜를 베푼 재상. 모든 것은 법대로 해야 합니다. 문화평장사 기용수와 재상 최선을 자택으로 불러들이자 정색하며 기용수가 하는 말이었다. 이 자리는 태자로 보위를 잇게 하느냐 아니면 다른 왕제를 고르느냐의 미리였다. 최선은 국법에 따라야 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지금껏 조야가 술렁거리고 있으니 무엇보다 그것을 가라앉혀야 합니다. 최충원 역시 더 이상은 고집을 피우지 않았다. 다음 날인 5일에 최충원이 궁에 들어가 신종 임금의 명을 따르기로 했다는 말을 전하자 왕은 한숨을 몰아쉬며 두 손을 허우적거렸다. 어서 천령전으로 옮겨주시오. 나는 이제 임금이 아니니 나는 그곳에서 숨을 거둬야겠소. 휘몰아치는 바람소리가 전각을 뒤흔들었다. 밤새 호곡하듯 울어대는 바람소리는 다음 날까지 계속되었다. 처마에 주렁주렁 고드름이 맺히고 송악산에서 밀어닥치는 한풍은 뼈를 얼릴 만큼 매서웠다. 그 바람 속에 간간히 눈발이 섞여 날렸다. 그 시각에 대관전에서는 즉위식이 거행되었다. 용상에 앉은 태자덕은 추위로 인해 몸을 떨었다. 그 옆으로 동생 설을 비롯해 종실의 몇 사람과 문무주신들이 몸을 떨며 서 있었다. 이곳 대관전은 온돌이 아니었다. 마룻바닥은 판자로 되어 있고 더구나 문까지 활짝 열린 상태다. 송악산에서 달려온 바람은 거칠 것이 없다는 듯 얼씨구나 밀어닥치니 바람 끝에 실려온 냉기는 대신들의 몸을 차일처럼 덮어버렸다. 이러한 즉위식에도 우여곡절은 있었다. 최충원에게서 국법대로 태자에게 다음 보위를 맡기겠다는 뜻을 전했을 때 신종임금은 서둘러 천령전으로 옮겼다. 그곳에서 태자를 불러 말했다. 짐은 본시 덕이 없었다. 그러한 내가 보위에 올라 지금에 이르렀으나 이미 몸은 노쇠하여 정사를 보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생각해보면 태자는 덕이 백성의 기대에 부합되므로 왕위를 너에게 부탁하노라. 아니되옵니다. 아바마마. 주소를 거둬주옵소서. 태자가 오열을 터뜨리며 밖으로 나가자 최충원이 따라 나갔다. 태자마마, 어서 조소를 받으시옵소서. 오늘 중으로 등극하셔야 합니다. 못합니다. 어찌 내가 불효를 저지른단 말입니까? 나는 못 갑니다. 가셔야 합니다. 두 사람은 옥신각신했다. 최충원은 태자의 손을 강한전으로 끌고 갔다. 골룡포를 입히고 북쪽을 향해 2번 절하고 대관전으로 나가 문무주신들에게 배례를 받게 했다. 이분이 고려 21대 희종임금이다. 의종 11년 1181년 5월에 탄생하였으니 보위에 오를 때엔 24이었다. 등극의식을 마친 신앙과 최충원이 천령전에 들어와 전왕을 배하라고 무사히 식이 끝났음을 알렸다. 전왕은 손짓하여 최충원과 신앙을 가까이 불렀다. 오늘에야 짐의 소원을 다 이루었으니 병 또한 나은 것 같소. 경은 이제 우리 부자에게 공덕이 적지 않은데 갚을 수가 없소. 이젠 죽어도 여한이 없소. 이번에는 신앙 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신앙은 아비의 말을 명심하시오. 여기 최승선을 앞으로 아버지처럼 여기고 나란 일을 의논하시오. 전왕은 하고 싶은 말이 많았다. 그러나 자기의 속내를 그대로 내보일 수는 없었다. 그렇기에 최충원이 있는 자리에서 그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신하인지만을 말하고 있었다. 최충원이 물러가자 전왕은 주위 사람들에게 오늘 이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란 말을 남기고 눈을 감았다. 병이 심해진 탓인지 다음날 둘째 아들 양양공의 저택으로 옮겨 고열과 싸우다 승하했다.
제위 7년 이후 보령은 61세였다. 호는 정호이며 능호는 양릉이다. 이때의 일을 훗날의 사가는 이렇게 적어 놓았다. 신종이 최충원에 의하여 왕으로 세움으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며 패하고 세우는 고난이 모두 최충원의 손안에 있고 왕은 한갓 쉴 곳 없는 자리만 차지하여 신민의 위에 있으면서도 나무로 만든 허수아비와 같았으니 애석하다. 신앙 희종은 최충원을 은문상국이라 칭했다. 전왕과 자신의 이대에 걸쳐 은혜를 베풀었다는 뜻으로 붙여진 호칭이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 희종은 왕실의 직속 토지인 내장전 100결을 하사했다. 그렇다면 최충원은 어떤가? 그 역시 조율을 잘하고 있었다. 왕실을 업신여기지도 않고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 몸을 조아렸다. 과거에 무인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그들은 우격다짐식으로 왕권을 거머쥐었다. 그것이 얼마나 불행한 말로를 자초했는지 이미 증명되고도 남음이 있었다. 순망치한, 참으로 역설적이지만 입술이 있으니 이가 시리지 않는다는 이치였다. 그래서 왕실과 최충원은 평행의 무게를 유지하며 지내왔다. 그러던 희종 원년 5월, 최충원은 남산리에 별절을 지었다. 크거나 웅장하지는 않았지만 무척 정교하고 우아했다. 집 뒤로는 바위가 있고 그 사이로 두 그루의 왓송이 무척이나 풍류스러웠다. 최충원은 이곳에 모정이라는 현판을 달았다. 별저가 완성된 어느 여름날, 최충원은 가까운 중신들을 불러 술잔치를 벌였다. 술과 안주가 풍성하니 오늘은 마음껏 마셔보시오. 이날은 최충원도 취하도록 술을 마셨다. 이미 70이 넘은 백광신이 불려나오고 문화평장사로 치사한 최당도 함께했다. 그런가 하면 그의 아들 최선, 대복경으로 치사한 장자목도 자리를 같이 했다. 특별한 인물들이 불려왔다. 이일로. 이 사람은 정중부가 난을 일으키자 입산해버렸다. 훗날 환속하여 명종 때에는 문과에 급제했으며 신종 때엔 예부원해랑이 되었다. 고려의 대표적인 문인으로 시부에 뛰어나고 특히 초서를 잘 썼다. 당시 54이었다. 이윤보. 이 사람은 문장이 깊고 정묘한 것으로 정평이 났다. 이규보, 이인로 등과 함께 당대를 대표하는 문인이다. 이규보. 호는 백운거사인데 9살 때 시를 지은 신동이다. 장성에서는 꿈에 규성이 나타나 장원급제했음을 알려주었다 하여 이름을 규보라 지었다. 명종 때 진사로 올라 이일로, 오세제, 임춘, 조통, 황보항, 함순, 이담지 등과 어울리며 스스로 강자칠연이라 하였다. 당시 38이었다. 여기에서 말하는 칠연이란 중국의 진나라 초기에 나라 돌아가는 것이 신통치 않아 세상살이에 미련을 버리고 오직 노장사상을 좇아 청담을 즐기며 살았던 중림칠연을 본받은 이름이었다. 이렇듯 쟁쟁한 문인들이 글을 짓게 되었다. 모종 좌우에 있는 쌍송시를 지은 것은 정공분이었다. 그의 멋진 시에 주위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이규보를 비롯해 이윤보, 이일로 등은 모종기를 지었다. 최충원은 이것을 모종의 벽에 내걸게 했다. 다음해 2월이 되었을 때 희종 임금은 최충원에게 공신의 작호를 내렸다. 그것은 전왕 신종과 자신의 이대에 걸친 공이 있다는 것이었다. 누구 한 사람 반대할 리 없었다. 참으로 지당하신 말씀입니다가 그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였다. 그렇게 하여 상전도감이 설치되었다. 이곳에서는 과거의 공신이나 충신들에게 내린 상전을 조사하여 그것을 종합적인 자료로 삼아 의논하고 토론한 끝에 초안을 만들어 희종 임금께 올렸다. 진강후로 책봉할 것, 부를 세우고 거기에 요속을 둘 것, 흥덕궁을 여기에 속하게 할 것, 3월 3일이 길일이니 책명사를 내려 책봉하고 이날을 두고두고 기리기 위해 국경일로 지정하고 대사면령을 내릴 것. 이리하여 3월 3일 사시,
대궐의 문이 활짝 열리고 주악을 울리며 책명사 일행이 문을 나섰다. 신호 위의 군졸 300명이 울긋불긋한 옷을 입고 앞을 인도했으며 그 뒤로 30명의 악공이 따랐다. 악공의 뒤로 30걸음을 두고 대장군이 말을 타고 따랐으며 다시 그 뒤로 정사와 부사가 흰말을 타고 따랐다. 또 훨씬 뒤쪽에는 종실에서 나온 사람들과 문무백관이 가마나 말을 타고 따랐다. 최충원은 남산리의 별제에서 책명사를 맞이했다. 그는 책명사 일행을 정중하게 맞아들였다. 예가 끝나자 그곳에 온 문무대신들이 차례차례 할애 인사를 올렸다. 책명의식이 끝나자 별저에는 잔칫마당으로 떠들썩해졌다. 이날 이후로 최충원은 궁안에 출입할 때에도 관모나 관복이 아닌 편복을 입었으며 사인교는 자기 집 대문에 들어가듯 골문을 통과하여 편전 앞에 멈추었다. 최충원이 이렇듯 세도의 그네를 타고 있을 때 대장군 박진재는 끓어오르는 우라를 참지 못해 시근덕거렸다. 남편의 표정을 읽은 한씨 부인이 조촐한 주안상을 차려왔다. 자, 한잔하시고 마음을 편히 가지세요. 박진재는 단숨에 2잔을 거푸 들이키고 술잔을 벽에 내동댕이 쳤다. 아니, 여보. 놀란 한씨가 두 눈을 동그랗게 떴다. 이놈의 세상, 정말 더럽고 안 입고 와서 못 살겠다. 한씨 부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혹여 다른 사람이라도 들으면 큰일이었다.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어 꾸짖었다. 당신도 참, 불만이 있으면 말을 해야지 그렇게 가슴에 담아두면 되겠어요. 그래도 당신 말 조심해요. 혹여 누가 듣기라도 하면 어쩌시려고 그래요. 듣기는 누가 들어. 내 집 안방에서 말도 못한단 말이야. 이런 제기랄. 박진재는 술병을 들어 입에 찔러 넣었다. 그가 개걸스럽게 마시는 것을 보고 한씨 부인은 시어머니 처소로 건너왔다. 어머님, 주무세요. 아니다, 들어오너라. 한씨 부인은 안으로 들어갔다. 2해 전에 환갑을 넘긴 박진재의 노모는 보료 위에 앉아 있었다. 그 옆에서 몸종 하나가 열심히 어깨를 주물렀다. 박 씨는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그래, 할 말이란 뭐냐? 어머님, 걱정이에요. 뭐가 걱정이란 말이냐? 요즘 바깥어른의 심사가 몹시 상해 있습니다. 술만 마시면 예전에 없던 술조정을 하지 않나. 술을 마시지 않을 때에도 공연히 트집을 잡고 화를 내기 일쑤입니다. 그게 다... 그래, 무엇이란 말이냐. 어머님, 사실 그 양반 심정은 나뿐만 아니라 집안 사람이면 누구나 동정하고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어머님. 오늘날 외숙부님이 저토록 현달하신 게 누구 덕입니까? 그런데도 직위는 대장군에 불과하고 조종에서 벼슬도 형부시랑입니다. 박 씨가 며느리의 다음 말을 막았다. 내가 내일 너희 외숙댁에 갈 것이다. 그런 말이 없다 해도 한 번은 가려 했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한씨는 환한 얼굴로 물러나왔다. 박진재. 이 사람은 최충원에겐 하나밖에 없는 생질이다. 그가 아우 최충수와 함께 이의민을 죽일 때 적극적으로 도와준 인물이다. 그런가 하면 이후에도 명종임금이 폐위될 때나 신종임금의 옹립에도 애를 썼고 동생과의 암투에는 친히 최충원의 편에서 오른팔처럼 움직였다. 그는 이런 공으로 대장군에 올랐고 조종에서의 직위는 형부시랑이 되었다. 내 처지의 이 자리는 과분하다. 그는 항상 자신의 능력에 비해 자리가 과분하다고 생각했다. 또한 더 이상 위로 올라가고 싶은 욕심도 없었다. 그런 그가 술잔을 던질 만큼 붕괴한 것은 문객 때문이었다. 박진재는 휘하에 1천여 명의 문객이 있었다. 이들은 한 가닥 재주를 가지고 그의 그늘 밑으로 모여들었다. 표면적으로는 나라를 위해 무언가 할 일이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사명감을 지닌 위인들이었다. 그들을 받아들이면서 박진재는 그 중에 몇 사람을 벼슬아치로 삼아달라고 추천했다. 그러나 최충원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것이 박진재는 불만이었다.
내가 벼슬을 올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다만 내가 거느린 문객들에게 출사할 기회를 달라는 것이야. 그런데도 외숙은 들은 척도 않는다. 분명 나를 멀리하고 있는 게 아닌가. 박진재는 이렇게 생각했다. 과연 그런가? 최충원은 이들이 파당을 만들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몇 사람을 궁 안에 들이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일단 길을 트면 그 길을 따라 많은 사람이 들어오려고 할 것이고 그때 가서 길을 막으면 불만은 더욱 커진다. 이렇게 되면 별 수 없이 양보를 해야 하고 결국 조정은 박진재를 따르는 도당이 형성된다. 최충원은 그것을 미연에 막고 있었다. 다음 날 박진재의 모친 최씨 부인이 사인교를 타고 최충원의 집을 찾아갔다. 최충원의 아내 임씨가 반갑게 맞아들였다. 어서 오십시오, 형님. 그렇잖아도 일간 형님께 연락을 드릴 생각이었습니다. 임씨는 피부에 기름기가 번들거렸다. 그녀는 몹시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 문객들은 3천여 명이 넘었고 하인도 100여 명이 넘었다. 그녀 한 사람에게 딸린 정도 20명이나 됐다. 그러나 나이는 젊었다. 당년 26. 나이도 그러하지만 용모가 그림같이 아름다웠다. 나라를 흔들 만큼 아름다운 경국지색은 그녀를 두고 한 말로 생각될 정도였다. 물론 그녀는 조강지처가 아니다. 최충원의 본처는 큰아들 우와 작은아들 향, 그리고 딸 하나를 낳고 젊어서 병으로 죽었다. 그러니까 임씨는 후처인 셈이다. 지난 희종 주기년인 7월에 장군 이광실 등의 30여 명이 최충원을 죽이려고 모의했었다. 이들은 모두 현직 무인들로 장군들이었다. 이들의 음모는 밀고자에 의해 사전에 발각돼 죽임을 당하거나 유배되었다. 그 사람 중에 송옥윤이란 장군이 있었다. 누군가가 최충원에게 말했다. 나으리, 중원의 의학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여자라 하여 다 같은 여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내에게 해로움을 끼치는 여자가 있는가 하면 이로움을 주는 여인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여인과 관계하면 평생을 즐거움과 화답하고 또한 장수도 누릴 수 있다 합니다. 그런 여인이 송옥윤의 처 임씨라 했다. 손옥윤이 차명을 당했으니 당연히 관비가 되었을 것인데 그런 곳에 놓아두기에는 더없이 아까운 인물이라 했다. 최충원은 사람을 풀어 찾게 했고 다음날 임씨는 충원의 별채에 대령했다. 그리고 그날 밤 여인을 품에 안았다. 여인은 참으로 대단했다. 흔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정말 사내를 끝없이 충동시키면서도 피곤기를 못 느끼게 하는 재주가 있었다. 그녀의 폭발적인 힘을 경험한 충원은 지극히 만족했다. 다음 날 그녀에게 거처를 마련해주고 한동안 살폈다. 낮에는 영락없는 요조숙녀였다. 그러나 밤이 되면 화라산처럼 폭발하는 요부로 변신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마음에 들었던 것은 교양이 있었으며 마음이 착하다는 점이었다. 그러므로 최충원은 이 여인을 정실로 맞아들였다. 1년 후에 그녀는 아들을 낳아 이름을 성이라 지었다. 최씨 부인은 젊은 올케에게 하소연했다. 올케도 알다시피 우리 그 아이 어디가 모자라는가. 이제까지 저희 외숙이 하라는 대로 충실히 따라왔지 않은가. 말이야 바른 말이지만 그 아이가 없었으면 큰일을 이루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거야. 그렇지 않은가, 올케. 내 생각엔 문화평장사 정도는 되어야 얼굴이 날 것 아닌가. 그러니 자네가 힘을 좀 써주게. 생질이 꼭 그 자리를 원하던가요? 그건 아니야. 그런 것은 말하는 것보다 눈치로 때려잡아야지. 내 생각이 그렇다는 것이지. 알겠습니다, 형님. 말씀을 올려보지요. 이날 밤 임씨는 최씨가 다녀간 것을 설명했다. 한동안 묵묵히 듣고 있던 최충원은 생각에 빠져들었다. 문화평장사라. 당치도 않은 일이었다. 벼슬이 났다는 것은 불만으로 이어지고 이 불만은 언젠가 화산처럼 폭발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의 휘하에 있는 1천여 명의 문객들은 기세 좋게 일어나 또 한 차례
피바람이 불가피해질지도 모른다. 다음날 최충원은 집사 문창기를 불렀다. 그는 궁안에서의 벼슬이 정육품으로 이곳으로 차송되어 왔다. 집안에서 영리한 아이 몇만 골라 박진재의 동태를 살피게. 예, 대감마님의 생지를. 그놈의 마음속에 무엇이 도사리고 있는지 살펴오라 하게. 마음속까지 말이야. 알겠는가? 문창기는 물러나온 즉시 거느리고 있는 문객 가운데 3명을 골라 박진재의 집으로 보냈다. 그리고 정보를 가져왔다. 박진재는 술에 취하면 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다는 것이다. 어디 두고 보자. 무언가 때를 노리고 있다는 느낌이었다고 종합적으로 보고했다. 그러는 중에도 시간은 무심히 흘러갔다. 희종 3년 5월의 어느 날 최충원은 그를 소환했다. 외숙과 생질 사이다 보니 평소에 자주 드나들던 집이었다. 그러나 이날은 분위기가 달랐다. 평소대로 방에서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었고 박진재가 들어서자 대청마루에 놓인 의자에 앉아 들어오는 그를 노려보았다. 대감의 부르심을 받고 왔습니다. 좀 더 가까이 오라. 박진재가 몇 걸음을 앞으로 내딛었다. 최충원의 날카로운 문책이 그의 머리 위로 떨어졌다. 너의 어머니가 내 친누님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를 생질뿐 아니라 자식처럼 귀여워했다. 그런데도 너는 외숙이며 재상인 나를 해치려고 요동하느냐.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러면 묻겠다. 일전에 누님이 집에 찾아와 너의 벼슬이 낮은 것을 말씀하시고 돌아가셨다. 원하는 자리가 문화평장사라 하였는데 과연 내가 그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닙니다. 또한 너는 술이 취하면 무리들에게 어디 두고 보자는 말을 수없이 했다는데 무엇을 두고 보자는 것이냐. 이는 상국인 나를 해치려는 생각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건 오해십니다. 닥치거라 이놈. 너를 따르는 못된 무리들이 너와 수작하는 것을 들은 사람이 많거늘 무슨 딴소리냐. 최충원은 즉시 문객 2천여 명을 풀어 박진재 집으로 보냈다. 박진재는 발뒤꿈치에 각근을 잘라 백령진으로 유배시켰다. 가는 도중 피를 많이 흘린 탓에 박진재는 절명했다. 그의 문객들도 멀리 섬으로 유배시켰다. 1월 즈음 궁안의 희종 임금은 근자에 들어와 골똘히 생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정중부에 난 이래 크고 작은 궁안 별난이 있었다. 왕실은 아무 힘도 못 쓰는 장승이나 허수아비에 불과했다. 모든 것은 그때그때 나타난 힘있는 무인들의 손에 이끌려 이리저리 끌려다녔다. 지금은 어떤가? 비록 최충원이 왕실을 능멸하지 않았다 해도 군왕이 할 수 있는 모든 실권을 빼앗아 가버린 상태다. 이러고서야 어디 왕권이 제대로 설 수 있는가를 생각했다. 희종은 자신이 서 있는 자리를 돌아보았다. 마음은 급한데 힘이 없다. 그러던 희종 5년 4월 경기도 개풍군에서 영리로 있는 3사람이 최충원 부자를 살해하려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청교역 근방의 사찰에 가짜 공첩이 전해졌었다. 영문을 알 수 없는 중들이 모여들자 영리는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도 아다시피 천하는 이미 최씨의 수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나라 임금의 명으로는 돼지 한 마리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유사일에 우리나라는 불법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어지러울 때에는 호국하는 스님들이 들고 일어나 나라를 위급에서 구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은 임금이 다스리는 천하가 아닙니다. 최충원이 좌지우지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일어서십시다. 모두 일어서 나라의 위급을 구합시다. 나라의 왕권을 농락하고 천하를 어지럽힌 최충원을 죽여야 한다고 영리는 떠들었다. 뭐, 저놈들이 죽으려고 환장했나? 한중이 주위를 둘러보며 소리쳤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왔다가 그냥 돌아간다면 훗날 반드시 좋지 못한 일을 당할 겁니다. 그것을 면하려면 저놈들을 잡아 개경으로 압송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영리들은 개경으로 압송되었다.
크고 작은 별난에도 눈 한 번 깜짝하지 않던 최충원은 이날 일을 보고받자 기색이 변했다. 다른 사람 눈에는 대수롭지 않게 보이는 이 사건이 자신의 육감에는 뭔가 있다는 느낌이 강렬한 것이다. 즉시 교정도감을 영운관에 설치하고 자신이 직접 사건 규명에 나섰다. 지금부터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사대문의 출입을 금한다. 최충원은 영리들을 직접 신문했다. 너희들이 불교의식을 빙자하여 중두를 끌어모으고 그것들을 충동시켜 난을 획책하려 든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너희가 수십 명의 중들로서 나를 죽이려고 날뛴 것은 아닐 것이다. 분명 여기엔 모종의 계획이 있을 것이며 거기에 따라 내 놈들이 움직였을 것이다. 주모자가 누구냐? 너희들을 사주한 주모자의 이름을 밝혀라. 영리들의 입에서 한 사람씩 이름이 거명되었다. 우복야 한기, 장군 김남보, 전혀 예기치 않은 이름들이 쏟아졌다. 즉시 그들은 잡혀와 죽임을 당하였다. 이러한 소식은 내신왕중 왕중면에 의해 희종임금에게 전해졌다. 그들은 죽음에 이르렀어도 한치도 비굴하지 않았다 하옵니다. 전하, 이러한 그들의 죽음에 대해 적지 않은 대신들이 충격에 휩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째서 그런 것이오? 그들은 권력을 탐하여 그런 것이 아니옵니다. 그래요. 이유가 무엇이오? 정중부에 난 이후 무인들의 전행이 더 이상 지속되는 것을 막기 위한 고육책이라 하옵니다. 아래옵기 황공하오나 땅에 떨어진 왕권을 회복하기 위해 일어섰다 하옵니다. 말소리가 너무 크오. 희종임금은 서둘러 왕준명의 말을 차단했다. 왕래가는 말 조심하라. 궁 안엔 상국의 사람이 도처에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오. 그들의 눈과 귀가 있으니 내전의 일거수일투족도 모두 상국에게 들어감을 알아야 하오. 이 점을 명심하시오. 황공하옵니다. 내신왕중 왕준명은 물러나왔다. 그는 생각했다. 비록 밝히지는 않았지만 희종임금의 의중도 자신과 같다는 확신을 가졌다. 끝없이 이어지는 무인들의 전행에 종지부를 찍어야겠다는 생각. 그것을 왕준명은 어렴풋이 감지하고 있었다. 이 무렵 장안엔 해괴한 소문이 떠돌았다. 나이가 5살 이하의 어린애가 증발한다는 것이다. 이 일을 놓고 세간에서는 그 모두가 최충원이 짓고 있는 활동리 저택 때문이라고 쉬쉬했다. 이곳 주변의 인가 100여 채를 헐어내고 지은 집은 담장의 길이만도 10열이었다. 사람 죽이는 것을 파리 목숨 다루듯 하니 건물을 지으면 둥티가 날 게 뻔한 일이야. 그러니 하늘이든 땅이든 귀신들에게 공을 들여야 하질 않겠는가. 그래서 나이 어린 아이들을 은밀히 납치하여 동서남북 사대문 아래 수없이 처박아 죽였다네. 최충원의 저택이 준공된 뒤에도 요원은 끊임없이 떠돌았다. 그러므로 5살 이내의 자식을 가진 사람들은 불안으로 몸을 떨었다. 급기야 이 일은 어전으로까지 전해졌다. 어찌 이런 일이 있단 말이오. 누군가가 상국을 모함하기 위해 그런 말을 흘린 것 같으니 하루빨리 그 말들을 종식시킬 수 있는 방안을 내놓도록 하시오. 희종임금은 그렇게 말했다. 그러나 당사자인 최충원은 불안했다. 자신이 집을 지으면서 떠돌기 시작한 요원은 조금도 사그라지지 않고 떠다녔다. 이것은 누가 시켜서 한 것이라기보다는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났다는 데 소름이 돋은 것이다. 그래서 불안했다. 혹여 민심이 내게서 떠난 것은 아닐까. 그러나 최소한으로 풍문이 확산되는 것은 막아야 할 것 같았다. 즉시 어사대에 명하여 해괴한 소문을 입에 담는 자가 있을 때에는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능지처참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어서 그는 몇 가지 대책을 내놓았다. 개경의 유상과 지방의 수령 방백들에게 명하여 효부 연료를 비롯해 효자, 효부 등을 포상하고 잔치를 크게 베풀게 한 것이다. 또한 이들을 성으로 초청하여 잔치를 열었다. 한편으로는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호라비와 가부 또는 병든 사람들에게 곡식과 옷가지를 내렸다. 그 다음으로는 조부를 경감하였다.
또한 공경대부 이하 관리들의 사치를 금하고 모든 토목공사를 금지시켰다. 마지막으로 종실에 대한 유화책으로 광화섬에 있는 명종임금의 외아들 수굴 개경으로 불러들였다. 수군 13년 전 비가 억수같이 퍼붓던 그날에 명종임금이 보위에서 쫓겨나 창락궁에 유폐되자 당시 46이던 태자 수군 광화섬으로 쫓겨났다. 이때 태자에게는 6살 된 아들이 있었다. 그 아들은 지금 부모와 떨어져 황해도 안악현으로 쫓겨났다. 개경에 도착한 전태자 수군, 조정에서 마련해준 집에 머물게 되었다. 이때가 희종 6년 1월 10일이었다. 날짜가 흘러 희종 7년 정월 9일에 전태자숙에게 작호가 내렸다. 수사공 상주국 한남공이었다. 이제는 작호를 받으셨으니 이름을 바꾸는 게 좋겠습니다. 최충원이 권했다. 그렇다면 최상국께서 이름을 말해보시오. 자신을 몰아냈다가 다시 불러들인 최충원에게 아첨 많은 투의 말을 건넸다. 이것은 사람의 본성이었다. 오랫동안 갖은 가난과 질고 속에서 살아온 사람의 본색이었다. 이제는 그런 고통이 전태자숙은 싫었다. 고들정이 어떻습니까? 그 이름을 받아들여 한남공숙의 이름은 정의되었다. 최충원이 이렇듯 유화정책을 쓰고 있을 때 궁 안에는 새로운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 일을 주도한 인물은 내신왕중 왕중명이었다. 매서운 칼바람이 송악산에서 빗질하듯 왕궁으로 달려내려오는 12월 중순. 왕중명은 고양이 걸음으로 수창궁을 거닐었다.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앞쪽을 눈길로 더듬었다. 사람 그림자가 없음을 확인하자 짧고 단호한 목소리로 뒤쪽을 향해 말했다. 행동을 조심하게. 다른 사람들 눈에 띄어선 아니 되네. 말소리 끝에 10여 명의 장정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기척을 죽이고 쪽문으로 들어왔다. 한결같이 승복을 걸치고 있었다. 그들은 들어온 문에 자물쇠를 채웠다. 수창궁. 이곳은 희종임금이 편전으로 사용하는 정각이다. 같은 대궐아니지만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이고 남쪽과 북쪽에 대문이 있다. 물론 이곳을 지키는 수병이 있었다. 지금 왕중명을 따라 들어온 10명의 장정들이 통과한 문은 일종의 비상문이다. 이 문의 자물쇠는 왕중명이 관리하고 있었다. 왕중명은 이들을 수창궁 뒤쪽으로 데려갔다. 거기에는 평소에 무술이나 궁노들이 드나드는 뒷문이 있었다. 문을 들어서면 기다란 복도가 나온다. 복도 좌우에는 방이 있고 그 방 사이로 복도는 이리저리 구부러져 있다. 모두들 각 방을 쓰도록 하게. 먹을 것은 무술이들이 갖다 줄 것이야. 친구는 방 안에 있는 것을 쓰면 될 것이네. 누군가 물었다. 그럼 무술이들은 이번 일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네. 그대들은 앞으로 있을 궁중불사를 위해 이곳에 온 것으로 되어 있네. 그것도 몇몇 무술이와 궁인들만 알고 있을 뿐이네. 덩치 좋은 스님이 한 목소리를 내놓았다. 그것 잘 됐습니다. 숨어 있는 것도 갑갑한 노릇인데 가만가만 연부를 하면서 기다리는 것이면 괜찮을 듯 싶습니다. 이 일을 주도한 왕준명은 몇 해 동안 계획을 다듬어 왔다. 그동안 몇몇 중신들과 접촉하여 참지정사 우순경과 추밀 사홍적, 장군 왕적 등을 포섭했다. 이 일은 시생 혼자 합니다. 절대 여러분들에겐 해가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말씀하셨소? 일이 성공하면 여러분이 최충원의 뒷처리를 해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조정 내의 동요를 막아주셔야 하고 최충원의 잔당들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들의 길목을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에 하나 이번 일이 실패로 돌아가면 그 책임은 모두 내가 질 것이오. 그러니 아무 걱정 마시오. 전하께서는 이번 일을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다. 혹여 눈치를 채셨을지 모르지만 이번 일이 잘못되더라도 결코 전하께 허물이 돌아가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그쯤 아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이러한 미략을 끝내고 행동대를 준비했다.
그들은 최충원에게 불만을 가진 거리의 불량배들이었다. 그들에게 후한 상급과 직위를 보장했다.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으니 영락없이 스님들이다. 사흘이 지나 12월 20이틀이 되었다. 어김없이 최충원이 등청했다. 그는 인사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희종임금을 배할하고 그것을 고하기 위해서였다. 언제나 그렇듯이 그의 곁에는 5명의 호위무사가 그림자처럼 따랐다. 수창국 내전에 들어와 최충원이 왕에게 상주할 때 경호무사들은 문 옆에 좌정했다. 희종임금이 최충원의 사주를 받고 내실로 들어간 그 문에서 중간 하나가 들어왔다. 아래옵니다. 전하께 없어 주식을 준비하셨다 하옵니다. 상국께서는 잠시 내실로 자리를 옮기십시오. 그래, 고맙구나. 최충원이 자리에서 일어나자 그의 시종들이 물었다. 저희들은 어찌할까요? 따라오너라. 중간은 앞장서 걸었다. 그러나 평소 다니는 길이 아니어서인지 최충원이 가로막았다. 이쪽은 평소 전하가 쓰시던 곳이 아니잖느냐. 그렇습니다. 전하께서는 외풍이 너무 심하다 하시어 지금의 처소로 옮기셨습니다. 오, 그렇구만. 가자. 복도는 길게 이어져 있었다. 채광이 잘 안 된 탓인지 어둑어둑했다. 복도를 걸으면서 최충원은 이상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그것은 몸을 짓누르는 아주 불길한 느낌이었다. 평소대로라면 나인이며 내간들의 모습이 있었다. 그러나 이날따라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도 없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감지했다. 섬뜩한 예감에 몸을 돌렸을 때였다. 양쪽 방문이 거칠게 열리며 손에 시퍼런 비수를 든 장정들이 뛰어나왔다. 그들은 비수를 휘두르며 경호원과 최충원에게 돌진해왔다. 역적 최충원, 내 칼을 받아라. 최충원은 장정들이 휘두르는 칼날을 피해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그는 무작정 안쪽으로 달렸다. 달리면서 뒤를 돌아보니 추적하는 무리들은 보이지 않았다. 오른쪽으로 구부러진 복도 끝에 두 궁녀가 시립해 있는 것이 보였다. 무작정 그곳으로 달려갔다. 여기에 전하가 계시느냐? 예. 최충원은 궁녀를 밀치고 소리쳤다. 전하, 흉측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괴한들이 칼을 휘두르며 신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전하, 신을 구하여 주옵소서. 문고리를 잡아당겼다. 그러나 방문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몇 차례나 힘을 썼지만 마찬가지였다. 전하, 신을 구하여 주옵소서. 다시 소리를 질렀지만 방 안에서는 여전히 답변이 없었다. 그때 복도 끝에서 요란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 속에 최충원이라는 이름자가 떠다녔다. 더 이상 이곳에서 우물쭈물 할 수 없다고 판단되자 무작정 달렸다. 엉겹결에 방 안으로 뛰어들었다. 숨을 곳이 마땅찮았다. 방 안엔 다행스럽게도 벽장이 있었다. 최충원은 재빨리 벽장 속으로 들어가 숨을 죽였다. 그동안 장정들은 몇 차례나 방문을 열어보고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벽장 안은 열지 않았다. 이때 복도 입구에는 칼을 맞은 시종 한 사람이 길을 쓰고 문 밖으로 내달아갔다. 그는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중방을 찾아갔다. 그곳에는 최충원의 오른팔격인 상장군 김약진과 지주 정수첨 등이 있었다. 시종은 엎어질 듯 문을 열며 가까스로 말했다. 큰일 났습니다. 상국께서 피습당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피습이라니. 어디냐? 피습 장소가. 수창궁입니다. 수창궁. 예. 정체를 알 수 없는 중들이 나타나 갑자기 상국을 덮쳤습니다. 허면 대감께서는 무사하시냐? 그건 알 수 없습니다. 뭐라? 알 수 없어. 정숙첨은 대경실색했다. 그도 그럴듯이 그의 딸이 최충원의 큰아들 최우의 부인이었기 때문이었다. 서둘러야겠소. 정숙첨은 최충원의 도방으로 사람을 급파하고 궁 안에 있는 무인들을 대동하고 수창궁으로 달려갔다. 그들은 이곳저곳을 마구 헤집고 돌아다녔다. 희종임금의 처소도 예외는 아니었다.
방 안에는 희종 임금이 핏기가 가신 낯으로 앉아 있었다. 마마, 상국대감이 어디 계신지 모르옵니까? 상장군 김약진이 눈길을 사납게 날리며 물었다. 희종의 답변이 덜덜 떨렸다. 모르오. 그들이 다시 방마다 돌아다니며 상국대감을 외치자 그제서야 다락에서 모습을 나타냈다. 이들 일행은 궁안을 돌아다니며 정체불명의 괴한들을 찾았으나 이미 어디론가 사라진 뒤였다. 최충원의 도방은 발칵 뒤집혔다. 그들은 상국대감이 피습당했다는 말에 일단 300명의 병사를 솔고하여 달려왔다. 일행이 성문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최충원 일행이 나오는 것을 보고 모두가 만세를 부르며 기뻐했다. 개경지역에 계엄이 선포되었다. 이날 최충원을 복도로 인도한 중간 정윤 씨가 체포되었다. 취조에 들어가기에 앞서 중방에 모인 그들은 아예 이번 기회에 최충원으로 하여금 보위에 오를 것을 권하였다. 이 왕조는 무능합니다.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린 무능한 왕조인데 무얼 망설인단 말씀입니까? 이참에 궁에 들어가 모두 죽이고 상국대감께서 보위에 오르십시오. 최충원은 고개를 저었다. 그는 처음부터 용상이라는 자리에 대해 욕심이 없었다. 만약 그리하면 훗날의 사람들은 어떤 역사를 읽게 되겠소. 사간의 사필은 나를 얼마나 조롱할 것이며 시인 묵객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투어 나를 물어뜯을 것이오. 그보다도 중간 정윤 씨를 잡아놓았다니 그놈부터 족쳐 이번 일의 주모자를 가려내야겠소. 최충원이 어사대로 들어갔을 때 정윤 씨는 이미 반죽음 상태였다. 그의 무릎은 맷돌로 지디겨 바스라졌고 이미 두 귀는 사나운 인두질로 검게 오그라져 있었다. 내가 편히 죽기를 원한다면 자백해야 옳을 일이다. 어떠냐? 아직도 험한 꼴을 보아야 한다면 그리 해주마. 아니요, 말하겠소. 왕윤 씨의 입이 열리자 내신앙 중 왕준명이 잡혀왔다. 그에게도 혹독한 고문이 가해졌다. 손가락과 발가락이 잘리고 두 귀가 잘려나가는데도 그는 자신이 혼자 저지른 일이라고 버텼다. 최충원은 그의 늙은 어머니와 이제 돌이 지난 아이와 부인을 데려왔다. 내가 고집을 부린다면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는다. 어떠냐? 아직도 말하지 않겠느냐? 내가 입을 열지 않으면 내가 보는 앞에서 너의 어미와 자식들을 토막낼 것이야. 왕준명은 오열을 터뜨렸다. 그의 입에서 상처 입은 거미가 줄을 토해내듯 참지정사 우승경과 추밀 사홍적, 장군 왕익 등으로 이들은 이번 거사는 알지만 참여하지는 않았다고 털어놓았다. 이들에게서 끝내 희종 임금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번 거사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것을 마쿠에서 조종을 하지 않았다 해도 알고 있었던 것만은 분명하다는 확신을 가졌다. 마침내 12월 25세 최충원은 희종 임금을 폐위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무장한 군인을 이끌고 수창궁에 들어가 4번 절하고 대면했다. 상국께서는 짐을 죽이시렵니까? 희종 임금은 이미 모든 것을 체념한 상태였다. 아닙니다. 어찌 신이 군왕을 시역하겠습니까? 그럼 어찌하시겠다는 겁니까? 지금 궁 밖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강화섬으로 매실차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떠나야지요. 생각해보니 그렇소. 짐이 보위에 오르던 그날도 몹시 춥더니 오늘 역시 춥기는 매한가지요. 헌데 태자와 왕자들은 어찌하겠소. 태자마마는 인주에, 경원공 마마는 교동현으로, 신영우 마마는 백년현으로 모시기로 결정을 보았습니다. 이날 평장사 임유를 보내 한남공 정을 사저에서 모시고 오게 하여 강안전에서 보위에 오르게 하니 이분이 제22대 강종이다. 이날의 일을 놓고 사가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이때 충원이 나라의 정권을 잡은 지 벌써 몇 해 되었는지라 당열을 널리 부식하여 그 위세를 마음대로 부렸으니 희종이 비록 일을 해보고자 한들 어찌하겠으랴. 왕의 처지로서는 마땅히 어진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고 재능 있는 사람을 등용한다면 왕실이 절로 강고해질 것이니
비록 바로 아는 신하가 있다 해도 그 악을 함부로 부릴 수는 없을 것이다. 왕은 이를 알지 못하고 경박한 계책을 부려 한때의 분을 풀려다가 마침내 방출당했으니 참으로 슬픈 일이다. 강을 건너는 무리. 보위에 오른 한남공정은 심한 곧불로 몸살을 앓고 있었다. 그를 데리러 온 임유를 맞이할 때도 반쯤은 넋이 나간 듯 시선이 몽롱했다. 고려 제22대 강종. 명종 임금의 큰아들로 태어나 명종 3년에 태자로 책봉되었으나 최충원에 의해 폐하여 강화섬으로 유배되었다. 그런데 세상 일은 몰랐다. 도성에서 추방된 지 12년 만에 이렇듯 보위에 오른 것이다. 이때 왕의 보령은 60세였다. 다음 해인 강종 원년 정월 3일에 원자가 개경으로 송환되었다. 그의 나이 어느덧 21였다. 여전히 나라는 최충원에 의해 좌지우지된 가운데 태자지는 강종 원년 7월 21일 태자로 책봉되었다. 같은 해 10월 22일에는 왕비 류씨를 연덕궁주로 삼았다. 웃겼어. 정말 웃겼어. 임금은 가끔 이렇게 중얼거렸다. 자신이 왕이 되었다는 감격보다는 어느새 예순이 되었다는 회한이 앞섰다. 돌이켜보면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날들이었다. 이제 와서 임금의 자리에 올라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웃겼어. 정말 웃겼어. 왕은 이런 생각을 하며 실소를 깨물었다. 강종 원년 12월 24훗날 왕은 최충원에게 호를 내렸다. 문경무의 향리조안 공신이었다. 이로써 최충원은 생애 4번째로 작호를 받았다. 이날 임금은 잔치를 베풀고 정겨운 어조로 말했다. 경이야말로 국조 이래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요. 아무쪼록 오래 사시어 종묘와 사직을 위해 일해주기 바라오. 황공하옵니다. 강종 임금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내놓았다. 경도 알다시피 짐은 늙고 병들었소. 언제 세상을 떠날지 장담하기 어려운 일이요. 짐이 죽고 난 뒤에도 경은 태자를 잘 보살펴주기 바라오. 그 점 심려치 마시옵소서. 그 말을 들으니 비로소 안심이 됩니다. 짐이 한 가지 경에게 청이 있소이다. 들어주시겠소. 말씀하십시오. 의당 들어드려야지요. 경도 알다시피 짐이 태자 시절에 얻은 서왕녀가 아직 혼인을 하지 않고 있소이다. 경이 그 아이를 첩실로 받아주었으면 좋겠소이다. 비록 후처이지만 최충원에게는 임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강종 임금은 후실로 삼아달라고 청한 것이다. 최충원은 흔쾌히 승낙했다. 그에게는 태생이 비천했기에 문벌 좋은 집안과 인연을 맺는 것이 소원이었다. 얼마 후 강종 임금은 병이 들었다. 노환이었다. 강종 2년 8월 9일 그는 수창궁 화평전에서 승하하였다. 왕의 보령은 62세로 재위는 2년이었다. 왕의 시호는 원효, 묘호는 강종이고 능호는 후릉이었다. 사가는 이렇게 기록하였다. 강종이 모든 일을 강신에게 제어받다가 나라를 다스린 지 몇 해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질병이 걸렸으니 슬픈 일이다. 태자가 다음 보위를 이으니 이가 고종이다. 고종 3년 8월 중추가절을 며칠 앞둔 어느 날 압록강변을 지키는 초병이 강무리에 오줌줄기를 시원하게 뽑아내다 순간 멈칫했다. 그의 시선이 강의 건너편에서 점점으로 이어지는 그 무엇인가를 발견한 것이다. 어이, 이쪽으로 좀 와봐. 그는 고이춤을 추스리며 동료를 불렀다. 다급한 동료의 목소리에 우르르 초병들이 몰려들었다. 무슨 일이야? 뭔데 그래? 저길 봐. 저게 뭐야? 오랑캐들이겠지. 호인들 말이야. 호인. 글쎄, 그것들이 웬 난리냐고. 저것들이 모두 병사들이라면 문제가 간단치가 않아. 그렇지 않아? 강을 사이에 둔 호인들의 동태가 심상치 않다는 보고는 곧 북계병마사 독고정에게 전해졌다. 그는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그도 그럴 것이 그의 탁자 위에는 삭주, 영주, 정융 분도에서 올라온 보고서가 있었다.
이들이 올린 보고서 내용대로 호인들의 수요를 헤아리면 대략 9만 명으로 추산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강을 건너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강 건너 땅에 다급한 풍운이 일어나고 있다는 증표였다. 그러니까 지난 7월 금나라의 동경 총감부로부터 금나라 황제의 성지를 받들어 이첩한다는 연락이 왔다. 그 내용은 대략 이런 것이었다. 그 옛날에 달단이 흉악함을 믿고 국경을 침입하였으나 2, 3년 전에 대금과 강화하고 모두 가버렸는데 거란이 무리를 모아 변방을 침해하여 우리 백성을 살육하고 우리의 창고에 불을 질렀다. 이렇게 시작되는 내용은 금나라가 고려에 식량과 마필의 원조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몇 해 전부터 금나라는 잦은 병난으로 극심한 재정난에 처해 있었다. 재력이 있는 사람들은 기중품을 들고 변방으로 나와 식량과 바꾸어 갔다. 당시엔 은 일정에 쌀 4석이나 5석 정도였다. 고려의 중앙정부에서는 진즉부터 금나라가 휘청거리고 있다는 것을 보고받았다. 이것은 변경에서 보내온 군사정보에 의한 것이다. 고려 조정은 민감한 대륙의 변화에 대처 방안을 모색했다. 지금 대금 제국이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격을 가한 것은 거란족입니다. 이들 오랑캐들이 때를 지어 그들을 치기 때문에 변경이 몹시 소란스럽습니다. 이로 보면 오랑캐들의 세력은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강대한 금나라가 비지땀을 흘리는 것을 보면 장차 우리는 어찌해야 좋단 말입니까? 일단은 관망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변방에서 올리는 장계처럼 조정은 어떤 힘도 쓸 수 없었다. 우선 요동치는 대륙의 정세를 지켜볼 따름이었다. 사실 몽고의 부족들은 고려의 무신들이 난리를 피울 때 그들은 세계 정복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서서히 용트림을 하고 있었다. 역사적으로 보면 고려 인종 15년에 핫불룩이라는 인물이 나타나 몽고부를 통합해 나갔다. 힘이 세어진 탓에 그는 금나라의 굴레 안에서 벗어났다. 핫불룩의 손자 야소케는 징기스칸의 아버지다. 태무진이 어렸을 때는 금나라 세종의 핍박을 받아 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었다. 그러나 태무진은 성장하여 흩어진 부족을 통합했고 여러 부를 공격하여 승리를 얻었다. 이때가 신종 7년이었다. 내몽고와 외몽고가 태무진 아래 몰려들었고 이가 원나라를 세운 징기스칸이다. 이때 야율유가라는 자가 있었다. 그는 금나라의 북변 천호가 되어 만주 서북면의 거란인들을 통솔하고 있었다. 이 자는 금나라의 힘이 쇠약해지자 만주 융안에서 반기를 들고 스스로 도원수를 자처했다. 그 후 새가 불어나는 징기스칸에게 투항하여 금나라의 군대를 격파하고 나섰다. 이렇게 되자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그를 왕으로 추대하고 국호를 요라하였다. 금나라에서는 청구라는 자를 사신으로 보냈다. 우리 금나라 황제께서는 기국이 우리 금나라에 복속한다면 높은 벼슬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높은 벼슬이라. 얼마나 높은 벼슬일꼬. 너는 금나라가 예전의 금나라라고 생각하느냐. 무슨 말씀이신지.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금나라가 나에게 주겠다는 벼슬과 녹봉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 내가 나를 섬겨라. 그러자 청구는 대왕마마 신을 거두어 주옵소서 하였다. 소식을 들은 금나라 황제 선종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다. 이번에는 포선 만노에게 40만 병력을 주어 그들을 쓸어버리고 오라 했다. 포선 만노가 40만을 이끌고 야율유가를 공격했으나 오히려 크게 패하고 말았다. 그들은 한평을 도읍지로 삼고 지금의 용량인 동경을 함락시켰다. 그의 막녀들은 제왕의 자리에 오르기를 권했으나 그는 한사코 거부하였다. 그 후 부대를 이끌고 서쪽으로 나아가 징기스칸을 만나게 되었다. 내가 요 나라를 일으킨 야율유가냐? 그러하옵니다. 폐하. 오랫동안 요동 일대에서 흩어져 살면서 금나라로부터 핍박받은 우리가 작은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이 나라를 폐하께서 거두어 주십시오. 참으로 가상한 일이다.
내 너에게 병마권을 줄 터이니 돌아가 잃어버린 땅을 회복하는 데 힘을 쓰라. 참으로 황감하옵니다. 그런데 야율 유가가 몽고의 태조를 만나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유가의 부장 야시불은 거란인을 끌고 등주로 들어가 나라를 세웠다. 건어는 천성이며 나라 이름은 대요수국이었다. 그러나 야시불의 국왕 노릇은 80일도 못 되어 막을 내렸다. 금나라에서 사신으로 왔다가 유가에게 복속한 청구가 반기를 들어 야시불은 그의 부장 걸로에게 살해되었다. 걸로는 나라 이름을 강국이라 하였다. 고종 3년 7월 북계 병마사가 금나라 황제의 통촉문을 받은 지 한 달쯤 지나 몽고의 원수 목화려는 요소의 여러 성을 정복하고 요동으로 진격했다. 걸로의 거란군은 이들을 피해 등주를 버리고 동으로 달아나다가 압록강 연안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때 금나라에서는 3만의 병사를 보내 걸로가 이끄는 거란군을 공격했으나 크게 대패하고 말았다. 걸로는 사기가 충천에 있는데 야율 유가가 수십만의 병력으로 밀어닥쳤다. 그들을 대적하는 것이 무리라는 것을 안 걸로는 대적할 수가 없어 압록강까지 도망쳐 온 것이다. 그는 외쳤다. 병사는 들으라. 우리는 강을 건널 것이다. 강변에 있는 모든 배를 징발하도록 하라. 강변에서 오줌줄기를 길게 뽑아내던 초병이 발견한 시커먼 호인들은 바로 이들이었다. 독고종은 조종에 화마를 올려보내고 휘하 병사들에게 외쳤다. 모든 성문을 굳게 닫아라. 경비를 철저히 하되 나가서 싸우지는 말라. 병마사 감영으로 속속들이 보고가 들어왔다. 영주에는 아하라는 장수가 3만의 병력을 이끌고 들어와 있는데 언제 움직이는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그런가 하면 삭주에는 금상과 금시라는 두 왕자가 거느린 2만의 정병이 들어와 있다고 했다. 그들은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해입고 주야로 불을 피우고 춤을 춘다고 했다. 얼마 후 그들 진영에서 서찰을 보내왔다. 너희가 군량을 보내 돕지 않으면 우리가 반드시 너희 강토를 침범할 것이다. 내가 훗날에 황새끼를 세우면 내가 와서 황제의 주칙을 받으라. 만약 오지 않으면 너희를 칠 것이다. 병마사 독고정은 대세를 판단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장수였다. 위기 대처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 오로지 개경에서 소식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이러는 중에 시일이 흘렀다. 망뇨 장수가 대안을 내놓았다. 저들은 식량이 없어 오랜 굶주림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식량을 얼마간 보내주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개경의 지시를 받지 않고 그리했다간 나중에 역적으로 몰릴지도 모르는 일이요. 좀 더 기다려봅시다.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났다. 어느 날 병사 하나가 달려와 고했다. 거란병의 진영에 누런 깃발이 세워졌다는 것이다. 병마사 독고종은 그곳으로 가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아무런 답변도 주지 않았다. 이렇듯 위태로운 상황인데도 삭주분도의 장군 노인수는 마을 뒷산의 절간에 들어가 있었다. 그는 광신적인 불자였다. 거란군이 코앞에 닥쳤는데도 불당 앞에 앉아 목탁을 두드리며 연부를 외어댔다. 삭주 경내로 쏟아져 들어온 거란군들은 민간 집을 약탈하며 가축이며 곡식 등을 약탈해 갔다. 인명피해도 컸다. 오랫동안 들판에서 생활했던 이들은 여자를 보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겁탈했다. 여자를 얻지 못한 사내들은 젊은 남자들을 잡아다 개강까지 할 정도였다. 중랑장 이희주가 급히 사람을 보냈다. 장군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삭주 경내에 거란군이 쏟아져 들어와 약탈하고 있습니다. 어찌해야 좋을는지요. 노인수는 목탁을 치며 한가한 소리를 시부렁댔다. 나무 관셈, 이 모두는 부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 그러니 숨 넘어가는 소리를 말고 가만히 있거라. 여전히 목탁을 두드려 대자 병사는 울상이 되어 다시 말했다. 장군님, 아무리 부처님 뜻이라지만 저들은 오랑캐입니다. 이 땅이 저들 오랑캐에게 짓밟히고 있는데 부처님의 뜻을 살피는 것보다는 백성을 구하는 것이 시급하지 않습니까?
지금 중랑장께서는 군령을 받아오라 저를 보내셨습니다. 그놈 참 말이 되게 많구나. 이놈아, 거란 사람들이 이 나라에 들어왔다면 그 역시 부처님의 뜻이야. 그들 역시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 그들 하는 대로 놓아두어라. 가서 내 뜻을 중랑장에게 그리 전해라. 이런 미친놈이 있나. 병사는 너무 어이가 없어 욕설을 퍼붓고 돌아갔다. 노인수는 이곳에서 이틀을 더 머물다가 개경으로 도망쳤다.